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019년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 사회를 깊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아픈 역사를 공유했던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함께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혼돈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의 민주주의는 왜 이토록 불안정한가? 이러한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야 합니다. E.H. 카가 말했듯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제공합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그의 저서 역사의 시선에서 현재를 돕는 역사에 대한 시대의 특강을 펼칩니다. 그는 조선시대 상소문에서부터 현대사회의 문제점까지 폭넓은 역사적 시각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세습되는 권력, 그리고 세습되는 권력에 가장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시험 보는 권력이에요. 시험 봐서 얻은 권력.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권력은 시험 봐서 권력을 얻는 순간부터 세습 권력과 붙어버려요. 여러 경로로 붙어버린다고요. 그럼 뭐가 있겠어? 여기다 선출되는 권력까지 여기에 붙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거 못 가진 사람, 개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 권력이 이 반대편에 있어야 그나마 견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험 봐서 얻은 권력들이 선출 권력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선출 권력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네. 이런 의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봤으면 네. 액션을 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죠. 네. 조선시대 임금을 의사에 비유했던 상소문들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읽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첫걸음이었던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권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의 하소연을 가로막는 신하를 꾸짖었던 것처럼 권력은 국민과의 소통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싫다를 나쁘다로 규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아첨과 편 가르기가 만연합니다. 전우용은 이러한 현실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며 우리가 버려야 할 과거의 잔재를 지적합니다. 데모크라시는 이 노블, 도시 안에 있는 사람 노블이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치적 권력을 주는 거, 하층민들한테. 그러니까요. 이 사람 엘리트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 좀 보자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구분이 안 되지만 네네네. 단군 신화를 보면 풍백, 우사, 운사 등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서 인간사 360가지를 맡아 다스리게 했다. 이게 단군 신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련이 삼국유사를 쓸 때도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야. 네. 360가지 전문직이 이거야.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안에 산다는 건 뭔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야 도시에 살 수가 좀 있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5%에서 10%밖에 그렇죠. 안 됐으니까. 네네. 지배층이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 이들이 엘리트예요. 그러네요.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인. 그렇죠. 아, 엘리트예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밖에서 농사나 짓고 세상 물정 모르는 걸로 알고 취급됐던 사람들한테 정치적 의사 발언권을 준 것이 데모크라시란 말이에요. 뭐겠어요? 인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밖에는 민주주의가 왜 엘리트주의에 대립되는 말이냐면 태생부터 그런 거예요. 도시 전문가들의 정치적 발언권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정치적 의사도 중시한다고 다수의 하는 거죠. 촌사람의 의견을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말하듯이 군주주의, 전체주의 여기에만 대립하는 말이 아니고 처음 들었어요, 이거.
엘리트주의에 대립하는 말이에요. 너무 와닿아요. 그렇게 해서.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다 법을 적용하고 네. 의사들 마음대로 방역을 처리하고 예. 뭐 산자부나 기재부 공무원들 마음대로 국가 재정 문제 처리하고 이렇게 놔두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그냥 엘리트주의네. 그냥 엘리트주의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하다 보면 자기가 가장 옳다는 확신을 갖게 돼 있어. 예. 근데 사람들이 생각엔 안 그렇거든. 네. 아, 국가 재정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난지원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지금 셧다운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네. 법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내가 법률 전문가인데 내 마음대로 법 집행하는 게 옳지. 내가 조국을 아무리 심하게 괴롭혀도 내가 나경원을 아무리 봐줘도 그건 내 마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거든. 전우용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 편에 무조건 동조하는 당동벌이를 비판하며 다름을 용인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또한 성차별적 가치관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무력으로 유지되는 질서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혁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늘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엘리트주의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군주제나 전체주의에만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엘리트주의에 대립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회 엘리트 일반이 예컨대 법조계, 언론계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적 위치 그리고 그 계층적 위치에서 나오는 이제 뭔가 경제적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른바 좀 더 평등한 사회, 좀 더 공평한 사회,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길을 어떻게든 가로막으려고 들고 있는 집단 의지거든. 네. 이 우리가 지금 맞서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집단 의지예요. 더 공정해지면 안 된다, 더 공평해지면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가 문제냐 그동안에 검찰개혁. 우리가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개혁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검사들 뭐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검사들 권력을 좀 뺏겠다는 거야? 뭐 거기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뺏으려고 하는가? 왜 뺀지라 그러죠. 이게 한국 법조계가 그렇게 운영되니까 그래요. 네. 고위 검사하고 퇴직한 검사 변호사하고 친구야. 굉장히 친한 친구야.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있던 죄가 없어지고, 그렇죠. 없은 죄가 만들어지고, 네. 무슨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그 분쟁을 하고 있는 상대에서 이쪽은 검사 친구를 변호사로 썼단 말이야. 네. 이쪽은 변호사도 그냥 별로 제대로 못 썼어. 네. 그럼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가해자로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어요. 네. 그거 고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조선시대 탐관오리를 팽형에 처했던 것처럼 정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근대 이전부터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었으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람 파악하면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우용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사의 시선으로 제시합니다. 그 2019년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떨이 정말 이제 사상 유례 없는 그 폭압적 수사죠. 테러. 예. 도대체 예. 사람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애초에 이제 배려하지 않는, 고려하지 않는 이제껏 없었던 수사 방식이에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그 수사 때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브라질식 검언유착 쿠데타 연성 쿠데타. 조짐이다. 이제 유력 후보자 또는 유력 정치 그룹이죠. 뭐 이게 정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재인 계열일 수도 있고 차기가 유력시되는 사람들을 이제 법으로 몰아서 먼지떨이에서 털면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신념하에 그렇죠. 털어서 이제 정적을 제거하고 또 그것을 이제 여론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 그룹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거라는 합법적 방식을 통해서 정권을 이제 빼앗는 그런 일종의 연성 쿠데타의 시작이다라고 2019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성공했네요. 성공한 거죠. 계속 경고를 했죠. 그때 이제
잘 우리 국민들이 이 의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연속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백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기대를 했는데 결국 그 희망이 날아갔죠. 근데 이제 연속 쿠데타의 시도 과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먼저 이제 사소한 일들 실제로 진짜 큰 범죄들은 눈을 감으면서 그렇죠. 무슨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제 어떤 유력 정치인들 또는 그 정치인과 결합된 사람들을 악마 또는 부도덕한 사람 내로남불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공격을 하고 언론이 거기에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를 하면 일반 국민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권력 장악 과정은 그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권력 형태는 뭐냐? 저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씨 법무장관에 임명한 걸 보고 네.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그러니까 당시 그 룰라를 기소했던 사람이 이제 세르지오 모루라고 하는 연방 그 브라질 사법제도는 좀 달라서 네네. 판사가 검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판검사가 좀 업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결정을 판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르지오 모루라고 하는 사람이 룰라를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법무장관이 바로 앉혔죠. 정적을 제거해준 대가. 그렇죠. 대가로 보소나로가 바로 이제 법무장관에 앉혔고 법무장관이 되면서 브라질에서는 이제 세르지오 모루가 되자마자 차기 유력 주자로 이렇게 부상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계획은 그랬어요. 계획은 이제 보소나로가 대통령이 돼서 쭉 가고 세르지오 모루가 이제 검찰 권력을 이제 사법 권력이죠. 사법 권력을 끌고 모루를 뒷받침하고 그리고 이 모루의 그러니까 보소나로의 주된 정책은 민영화였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연성 쿠데타, 엘리트 연성 쿠데타에 가장 좋아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민영화인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먹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이제 어떤 뭐 하면서 해먹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회 전체를 재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죠. 공기업, 공적기관, 공무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향후 정책 방향도 그렇잖아요. 공공부문 축소, 민간기업 활력 증대, 민간부문 활력 증대, 그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로 이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고요. 이게 보소나로 정부하고 브라질하고 상당히 흡사했던 것이 임기 한 2년 동안에 한 400개 되는 400개 정도 기업을 민영화해요. 공기업들을.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요. 뭐 그 석유,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이제 기초 공공 서비스들을 민영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회 체제를 개편하는데 어떤 좀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되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치열해지는 건 치열해지는 거지만 이 공기업들은 굳이 언론에다가 그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을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무슨 뭐 수돗물 가지고 우리 수돗물이 니네 수돗물보다 좋습니다라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사기업들은 언론에 광고를 해요. 언론에 들어가는 이 광고비 총량이 늘어나죠. 언론도 좋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늘 이제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공기업에서는 이게 거의 안 되는데 그냥 늘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경쟁 경영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이제 그 재판이 많이 늘어나요.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게 늘어나고 그 안에 이제 각종 소송들이 많이 그렇죠. 생기고. 법조인들이 당연히 이제 그 무슨 이사급으로 감사급으로 로펌이 생기고 공기업 담당의 기업 내에 이제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민영화를 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아요. 로펌의 일자리도 많이 그러니까 쿠데타 주역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러네요.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나면 군인들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그렇죠.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나면 그럼 이런 연성 쿠데타를 하고 나면 법조 언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파이도 수입이 커지니까.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죠. 반면에 그럼 그 파이를 어디서 만드느냐?
일반 서민들의 돈을 뜯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물가 올리고 네. 이른바 이제 가격 인상하고 그렇죠. 당연히 가격 인상이 되고 민영화되니까. 뭐 이거 교통요금 인상되고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되고 그 돈들이 이제 그 사회 엘리트층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죠.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투표 한번 잘못한 대가로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제 국민들은 넉넉히 이걸 지켜봐야 됐고 보우소나루 집권 4년 동안에 빈곤율이 다시 극심하게 높아졌고 특히 이제 게다가 코로나가 이제 덮치는 와중에 정부가 거의 손 놓고 있다시피 하는 바람에 브라질의 이 코로나 방역 상황은 세계 최악이었어요. 네. 심지어 파벨라라고 해서 이 판자촌 일대 이제 이 남미에는 그 파벨라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허가 판자촌들 대도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몰려 있는데 네. 그 지역의 방역은 범죄 집단들이 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깡패 집단들이. 그래서 작년 연말에 KBS인가 MBC에서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브라질이 다시금 한때 브릭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해가지고 4대 이제 막 신흥 성장국이라고 브릭스의 선두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빈곤과 범죄, 뭐 가난한 사람들이 할 게 뭐 있겠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그렇죠. 빈곤과 범죄가 악순환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세르지오 모로는 결국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이 저 보우소나루의 차기로 이렇게 인상이 찍혀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중간에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별이 된 거죠. 네. 결별이 됐고 지금 이제 다시 곧 선거일 텐데 현재는 이제 룰라가 한 50% 정도 지지율, 지금 그 보우소나루가 한 25% 정도 지지율 이 상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또 모르죠 뭐. 또 선거 직전에 다시 또 룰라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정권 장악 방법에서의 쿠데타적 방식들,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언론이 이제 유력 정치인, 상대적으로 청렴한 정치인을 악마로 만들어 버리면서 더 부패한 정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방식.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연성 쿠데타라면 쿠데타 이후에 나타날 정치는 이제 공포 정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반대든 또는 이제 저항이든 비판이든 이런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뭐 저 룰라와 연결돼 있다든가 이제 브라질에서 했다 보면 아니면 이제 뭐 부패한 세력들과 연결이 돼 있다든가 털어서 입막음하고 공격하고 또 선택적으로 구속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장악 방식이 그랬으니까 정권 유지 방식도 검찰과 언론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은 바로 이제 그런 구도다. 그 두 가지를 다 노리는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이 이제 공포 정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찰이 그동안 이제 편파적인 좀 수사라고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이제 대책이 있는 것이냐. 네네.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네네.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근데 의도가 명확한 이상 이제 이 상태로 놔두고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앞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법 체계 내에서는. 네네. 근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뭐 통과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하죠. 네네. 하지만 일단 이 법안대로 일단 좀 통과를 시켜놓고 또 이제 새로운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좀 모색이 좀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모색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브라질 국민들보다는 제가 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마찬가지였어요. 브라질에서도 룰라 탄핵당하고 난 뒤에 이제 대대적인 요즘 이제 여의도에서 집회하듯이 그런 식의 집회가 브라질에서 또 계속됐었어요.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무슨 뭐 경찰 내 이제 백골단
네, 예. 이라고 부르는 총발 이제, 있고 사법경찰 사법 경찰들 무장 마구 때리고 마구 잡아가고 곤봉으로 막 크고 맨날 길거리에서 불침검문하고 이랬다면 요즘 좀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해지겠죠.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선택적 수사, 압수수색, 아주 사소한 먼지털이로 해서 이제 기소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에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민주적 그 리더십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리더십이죠. 2024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2022년 대선에서 연성 쿠데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2024년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줍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처럼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우용은 과거는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현재만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책 역사의 시선은 혼돈의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